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디로 방향성을 온전하게 세팅을 하게 될지 여러모로 긴장감이 높은 한 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크레딧 스위스 합병 소식을 호재성 재료로 소화하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발빠르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정부 역시 합병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기에 대한 우려,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냐? 근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미국 은행 시스템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경우에는 위기에 대한 우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증시 전반이 상승한 데 비해서 이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인해 47% 주가 폭락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은행과 관련해서는 JP모건을 중심으로 구제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증자와 매각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완전한 방점을 찍게 될 이벤트는 역시나 연준의 3월 FOMC 회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관건은 베이비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냐 아니면 전격적인 금리 동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장점들을 강조하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리플 소송과 관련한 속보 상황이 더해졌습니다. 당장 오늘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 보이저 파산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이 날린 멘트들이 참고 자료로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미국의 규제 당국조차 어떤 기준으로 크립토를 증권으로 규정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만약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로서는 세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발 금융위기 우려 상황은 결국 중앙화된 레거시 금융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에 맡긴 내 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내 돈을 찾겠다라고 달려들면 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탈중앙화 금융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면 크립토 영역에서는 이 셀프 커스터디가 가능하고 실제로 FTX 사태 이후에 글로벌 셀프 커스터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장기 대형 물량 일부는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온전히 상황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크레딧 스위스 인수합병 소식을 뉴욕 증시가 어떻게 소화할지가 상당한 관심 포인트였는데 다행스럽게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의 발빠른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 미국 정부의 은행 시스템 안전성 강조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재료는 아니지만 잔뜩 쫄아있는 증시에 나름의 반등 소재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심 단계로 접어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의 불똥이 아직 어디로 또 어떻게 더 튈지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시 전반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무려 47%가 더 빠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한 번 더 겪게 되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지켜보는 사람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은행과 관련해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곳은 단연 JP모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불어넣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앞서 JP모건의 주도로 월가의 11개 주요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를 예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 조치에도 주가 폭락은 이어지고 있고 자칫 시스템 전반의 뇌관으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 나름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월가 대형은행들이 3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유동성 수혈을 하긴 했지만 SVB 붕괴 이후에 이 은행에서 발생한 뱅크런의 규모가 이걸 훨씬 뛰어넘는 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91조 원 넘는 돈이 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 총 예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던 겁니다. 정부가 안심 멘트를 날려주고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돈을 때려받고 있는데도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전혀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지금 간단치가 않은 게 퍼스트 리퍼블릭의 잠재적인 인수자로 꼽혔던 한 대형은행이 정밀 실사를 벌인 이후에 아예 인수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기 때문인데 이런 걸 보면 이 은행도 속을 까보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11개 은행들이 때려 넣은 300억 달러 전부나 일부를 아예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 매각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에는 월가 대형은행 CEO들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기도 한데 과연 그가 겪은 경험칙과 교훈들이 이번 사태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힐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나름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급격한 반등 양상을 확인한 뒤에 지금은 다소간의 숨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8,000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구체적으로는 3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8%에 육박한 상황인데 최근 급격하게 반등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차트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디히에는 비트코인이 25,200달러 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4,463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는 과매수 영역 근처에 있어서 황소 세력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주요 저항은 3만 달러에서 32,500달러 사이 영역이다.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주의해야 될 핵심 수준은 25,250달러인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가 지지라인으로 여기를 전환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후에는 하락할 때 이 구간이 바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온전한 지지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경우에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의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는 이전 강세장 초입과 유사하다라며 사실상 강세장에 들어섰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들이 이전 강세장 초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월 평균 거래 건수는 30만 건을 넘기면서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많았다. 일일 평균 12만 2천 개 이상의 신규 엔터티가 비트코인 체인에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스템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로는 이번 미국 은행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에 변화가 생겼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체 자산으로 전통 통화 시스템 말고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올해 3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라며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연준이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 또는 연말에 아예 인하에 나설 경우에
위험자산 시장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활기를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인데 이럴 경우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와 중국의 국제무역 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럴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실용적인 사용 사례가 증가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제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면 업계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나름 라운드업 용도로는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의 적기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급격한 반등 이후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적기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대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깨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 패턴이 포착되고 있는데 26,000달러까지 조정받은 뒤에 30,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렉트캐피탈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주 이동평균은 지난 몇 달 동안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빠지는 상황은 꽤 논리적인 리테스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5,000달러 부근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면서 온전한 지지라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번에 유럽의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줄줄이 폭락하는 상황과 비트코인의 반등 상황을 비교해 놓은 건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주목도를 높인 상황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2017년 당시 크레딧 스위스의 CEO가 비트코인을 향해서 던진 멘트인데 비트코인은 거품의 정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품이라고 비판을 했던 건데 정작 크레딧 스위스는 인수합병을 통한 주가 폭락을 경험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안전자산의 양상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 최대 이벤트가 될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일단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다시 76% 수준으로 반등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23%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담당 기자이면서 동시에 연준 내부 상황을 워낙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 그래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는 닉 티밀하우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FOMC 회의 결과가 금리 동결로 이어진다라면 연준이 경제 또 은행 시스템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 다만 연준이 잠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을 선택한다라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분야들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임금 안정화 등 이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사건 약식 재판 결과는 당장 오늘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리플 측이 막판까지 우호적인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마지막 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아마도 마지막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최근 보이저 파산 법원에서 판사가 미국 규제 당국을 조목조목 조졌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저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파산법원은 SEC의 반대 주장을 무시하고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13억 달러 규모의 자산 인수 이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SEC의 반대 의견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SEC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좀 더 노골적이었나 봅니다. 이번에 공정고지 이슈와 관련된 법원 판단을 담은 문건을 리플 측이 법원에 제출을 한 건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미국 규제기관조차도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들 중에서 어떤 게 상품이라서 이 CFTC의 규제를 받고 또 어떤 게 증권이라서 SEC의 규제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수년 동안 작동해온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바라보기에 규제기관이 해당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공정고지를 제대로 사전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건 명백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같은 점을 법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당연히 당근 빠따 리플의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곧 이 소송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상황에서 리플 측이 법원에 이 막판까지 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 범주에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승리, 두 번째는 SEC의 승리, 세 번째는 정식 재판 회부. 물론 리플 창업자들과 리플랩스를 분리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초기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분리해서 판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 차원이어서 이렇게 따지면 대여섯 가지 상황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특정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또는 부분 승리로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너무 판단이 어렵고 예민해서 아싸리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이 3월에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기대되고 또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주일에 3-4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크립토 노마드 등급, 그러니까 직장인 이상 등급의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실 분들, 궁금한 것들 서로 체크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